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함께 보십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함께 보십니다. 1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는 최장 3년 동안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2번 틀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청산리하면 녹개수란 말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청산이란 말 보게 되면 그쪽에 아파트, 공장 개발하고 싶은 마음 생긴다? 자연경관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조수로 서식하거나 그리고 우량농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수목, 조수료, 우량농지란 말 보게 되면 항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대상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경관, 문화재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기, 지, 개란 말이 기억나시죠? 개는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지개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곳으로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최대 2년간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 모든 행정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제한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특별히 기지개에 해당되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녹개수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제한 기간을 2년, 3년으로 지정했는데 지정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녹지지역 등의 수목 보존할 목적으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곳에 큰 산불이 발생해서 보존할 만한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한 기간 다 될 때까지 개발행 허가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기지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 4, 5 그냥 보시면 충분합니다. 1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요즘은 출제한 분들도 마음 편하게 유발 개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그쪽은 우리가 외우기보다는 좀 비교하면서 잘 찍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출제하는 분들도 출제하고 보름 뒤에 관련된 내용 물어보면 그분들도 답 못하실걸요. 그러면 12번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계된 사항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 행위제한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번 맞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 그리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특이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연안침식 방제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정책 10년 시공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얘가 지역지구구역인데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에 의한 지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특광시구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은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만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들기로 한 것, 나라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치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치사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다음 날 빠져서 틀린 지문이죠.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것으로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사안으로 치료에 관한 사항을 방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더 기억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기반설 연동제와 관계된 대상은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없지만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서 개발 용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함께 지정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죠. 3년 안에 수립해야 되면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 가능할 겁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포함 사항이 5가지입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내용, 필수 내용 살펴보면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도, 제관도 5개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만 반영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신 할 수 있죠. 그래서 5개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반대는 바로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조원사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조원사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허가권자 특광시구는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연면적 200조원사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설 얼마 내라 납부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합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5번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12번은 답을 3번으로. 13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3번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km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4번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만약 4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사업은 3단계 절차에 따라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보통 1단계와 관계된 내용을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도시개발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수용, 환지에 관한 사항을 잘 정리하게 되면 병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 완료되었을 때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이후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람의 절차를 거치고 준공, 금사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합격하게 되면 환지 처분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지급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는 2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2단계에서는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서 각각 한두 문제씩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13번과 관련된 문제는 도시개발구역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관한 요건과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의 조성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인 보문단지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와 관계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계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받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은 총 5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전국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정부 출연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은 주택공사 등의 중앙공사장입니다. 지방공사와 구분되시죠. 지방공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시군구청장이 지도회사에 요청하면 지도회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장은 국가계획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을 확보하면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국토교통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아니죠. 1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동물을 넣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결합 방식과 분할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분할이라면 하나의 사업구역을 둘로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 하고요. 여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곳을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를 결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지정한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에 지정된 왕숙 지구가 있습니다. 이 왕숙 지구는 왕숙 1지구와 약 10km 떨어진 왕숙 2지구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멀리 떨어진 두 곳을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를 결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결합 방식일 때는 결합 방식으로 시행하는 두 장소 중에 하나 이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며 분할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요건을 확보한 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인 때는 하나 이상이 10,000 이상 돼야 되고 분할인 때는 각각 10,000 이상 돼야 된다. 그런 말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조합 줄쳐 놓습니다.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도 비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제한하거나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방금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거 보셨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하는 절차인데 구역 지정 후 만들어지게 되는 조합은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걸 빼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상권자 포함한다. 제한 절차로서 옳은 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수용 사용하는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계획과 관계된 사항을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절차와 관계된 사안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자와 계획 수립하는 자를 달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고 그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 있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내용은 17개의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빠진다. 빠집니다. 저 실시계획은 2단계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2단계 수립하는 실시계획 내용으로서 개발계획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발계획에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킨다. 이 말 넣으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포함될 4개. 박수하면 임순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 박수하면 임순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 수용 사용과 관련된 3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임대택 건설 계획, 순환 개발 방식, 그러한 것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시행자 지방공사 추천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에는 17개가 담기는데 저 17개 내용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도 반영되게 됩니다. 수용 방식의 경우는 그냥 그렇지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환지 방식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 동의와 관련되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는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한다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시행자 지방공사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들어맞도록. 이것 부합이란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14번은 답을 2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5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계약 동그라미 놓습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추천 놓습니다. 조합장 등이 자기를 위한 계약을 조합과 직접 체결하고자 할 때 조합장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자기 계약, 쌍무 대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미성년자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에 임원될 수 있다. 조합에 임원되고자 한다고 하면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인 때만 도시개발조합에 임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 미성년자의 경우는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 임원될 수 없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다양한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조합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가려놓습니다.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 거쳐야 한다. 4번 옳은 이야기죠. 우리가 늘상 조합과 관계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 구성 관계로서 집행 기능 담당하고 있는 임원과 의결 기능 담당하는 총회, 그리고 구성원에 해당되는 조합원, 세 가지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설립되게 됩니다. 임원과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다면 저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임원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살펴놓으시고, 저 임원과 관련되어 방금 보셨듯이 조합장정이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한다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 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당일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이라는 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회와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 기구인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권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5가지 사안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하나 게임회란 말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조합 해산,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라면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개발과 관련된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그런 비용 부담과 관계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게 되면 조합원과 관계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하나 게임이라는 말 기억하시게 된다면 4번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총회에서만 의결하는 것이지 대의원회가 처리하는 것 아니죠. 5번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2번으로, 16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가로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것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토지 상환 채권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가 기본서 등을 정리하시면서 충분한 개념을 정립하셨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착수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완료한 후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뭔가 개발하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 사전 현금 보상 대한 큰 예외로서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은 현금 주는 대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사후 현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용 방식과 관계되어 살펴보게 되면 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지는 전혀 개발하지 않고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를 원상태 그대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용 방식과 관련된 큰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성 후 공급해야 되는데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돈 받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수용 방식과 관계되어 특이한 내용으로서 토지 상환 채권, 원형지에 관한 사항은 자주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건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은 때만 원칙을 위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율에 대해서는 발행자 정한다. 발행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은 원주민에게 토지 건축물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팔아 먹을 거도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토지 등의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게 합니다. 4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성명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전 시의 절차라는 것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5번. 도시개발 조합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아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여기 금융기관의 보증은 민간인 경우는 보증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증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한집 방실 때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특징인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언제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전부 한집 방실 때만.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과 관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보증에 대해서는 민간인 경우는 당연히 보증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다시 살펴놓습니다. 17번입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여기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분양 예정인 토지 등의 2분의 1까지인데 원형지의 규모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원형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학교, 공장 가로 해놓습니다. 경쟁 입찰 줄쳐 놓습니다. 여기 원형지 공급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공사와 지방공사, 공공이 공급할 수 있고, 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첨된 자, 그리고 공장, 학교 만드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 대상은 공이 3개 나야 됩니다. 국가를 포함한 공공,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 학교 만드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들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특별히 공공,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반면에 공장, 학교 만드는 자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공급받는 3명 중에 2명이 수의계약이고 1명만 경쟁 입찰 방식이라면, 원형지 공급 방식은 원칙이 수의계약이고 예외가 경쟁 입찰인데, 공급받는 자를 공장, 학교로 한정하게 되면 그 공급 방식은 뭐다? 경쟁 입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고 하면 원칙에 예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하고,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사 비용을 더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원형지 공급받는 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이 공급 가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지는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받은 자가 이를 바로 되팔게 되면 땅 장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각 제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공급받은 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매각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공사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는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예외 인정한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 제한과 관계된 사항으로,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땅이 시가가 100이었다고 하면 얘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보통 반값인 50에서 60, 70 정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시가 그대로 보상해 주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용되었던 원형지를 공공등에게 공급하게 되면 감정가격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 얘를 한 80 정도에 공급하게 되고, 이곳에 호텔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또는 상업용지로 제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용 가격의 10배 정도인 500만 원 정도의 매각 가능합니다. 이런 시세 차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최대 10년간의 매각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매각 제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각 제한 기간 10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4번 지정권자는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가능하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설 등의 공사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사이에 협의로 결정한다. 시가 감정평가이란 말 안 들어가죠.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18번입니다.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환지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게 청산금입니다. 2번입니다.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금 결정과 관련된 예외입니다.
원래 청산금 결정 가로해 놓으시는데 얘는 환지처분 공고한 날 청산금을 결정하고 청산금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한 날 확정된다. 결정은 공고한 날, 확정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종전 토지의 가치가 1,000만 원이었는데 환지분 공고 다음 날 900만 원짜리 환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100만 원 재산상 피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이 환지처분 공고 당일날 시행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100만 원 줘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손실 보상 차원으로 환지의 소유권 지급하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자에게 100만 원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란 말은 마음속에 시행자 마음속에 청산금을 얼마 받을 것인지 얼마 줄 것인지 내심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부당 이득이 발생하거나 손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일 겁니다. 만약 종전 토지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1,500만 원짜리 땅을 받게 되었다면 500만 원 부당이득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소유권이 현실적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했을 때 그때 청산금도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청산금에 대한 결정, 확정이란 말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확정은 환처분 공고 다음날, 결정은 환지처분 공고한 날 결정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8번 답을 2번이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 시효로서 5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9번 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